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 6월 23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군사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했죠. 그래서 2주 안에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란으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미국과 빨리 협상하고 그 협정문에 사인해라 라고 압박을 했었고, 지난 주말은 2주라는 그 시한을 주면서 적어도 앞으로 2주 동안은 특별한 군사적 이런 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 아침부터 오전부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에 대해서 절대 미국이 참전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직접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밤의 해머라고 하는 핵시설 공습 작전명 하에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그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 참여를 했죠. 일단 미 국방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B-2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한 120여 대의 항공 자산들,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이번 작전에 투입이 됐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GBU-57이라고 하는 무게 13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벙커버스터 탄이 실제 사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벙커버스터가 총 14발이 투하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테헤란 근방에 있는 포르도라고 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하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연설을 했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 무렵에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군사작전의 경과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군사적으로 완벽히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수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의 파괴 또는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번 작전은 미 중부사령부 쿠릴라 장군의 지휘 아래 진행이 되었다. 미사일은 약 75발 이상이 사용이 됐고, 이 중 GBU-57은 14발이 투하되었다. B-2 폭격기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18시간 비행 후에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망은 작전을 탐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없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번 작전은 정보 수집, 기만 작전, 사이버, 우주군의 지원 등 다차원적인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총망라된 그런 작전이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어쨌건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해서 본인들의 계획에 따라 작전 성공을 했는데요. 그냥 군사적으로만 이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번 그 이란 직접 공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 작전 수행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항공기와 수많은 요인들이, 자산들이 동원이 될 때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또는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군인들의 역량이 충분히 따라주지 못하면 중간에 어떤 시행착오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그 전력들이
이란 지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어떤 피해도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만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주목해 볼 만한데요. 미국에 있는 B2 폭격기가 토요일만 하더라도 그중 일부가 괌 기지로 이동한다. 그래서 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게 일부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B2가 괌으로 이동하는구나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일종의 기만 작전이었고 이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눈속임이었죠. 대신 실제 주요한 전력들은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 지역으로 들어와서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유사한 루트를 통해서 이란 쪽으로 진입해서 세 군데의 지상 시설에 대해서 뭐 B2 폭격기 또는 잠수함에 이런 그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반에서 그러니까 작전 계획 수립에서부터 기반 또는 그 전폭 폭격기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뭐 정찰 감시 또는 이란의 대응을 사이버 작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분류가 시켜놨겠죠.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작전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얼마 전 그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 기념일 때 그 군을 동원해서 본인의 뭔가의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는데 이번 작전을 통해서 어쨌건 미국이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최고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무능력이죠. 이란이 보통 상대하는 국가의 항공기가 날아올 때는 레이더를 통해서 적 항공기가 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또는 그것에 따라서 지대공 미사일이나 또는 공군을 출격시켜서 그 상대하는 적국의 항공 자산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여러 그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드나들고 심지어 이번에도 미국의 그 많은 공중 자산들이 이동했는데 이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이란의 이런 그 대공 레이더 기능이 완전히 그 제로가 됐고, 그다음에 물론 레이더가 있어야지 지대공 미사일 발사도 가능한데 이런 뭐 지대공 미사일 또는 공군기도 거의 뭐 역량 전투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땅은 이란군이 장악하고 있을지언정 이란의 하늘은 이스라엘과 미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묘사가 돼서 이 제공권 장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랍은 굉장히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토대에서 그들끼리의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런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격이나 또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란을 비교적 추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이 있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또는 뭐 팔레스타인 쪽, 또 뭐 시리아 쪽, 또는 뭐 예멘 반군 쪽, 뭐 이런 데가 주로 이란을 지지하는 이란과 목소리를 같이 내는 쪽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러한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또는 미국의 뭐 추가적인 지원에 의해서 거의 무력화가 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은 되게 수니파 국가들인데요. 이 시아파의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옹호하거나 또는 이런 그 이란의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이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란이 저렇게 해서 그냥 약한 호랑이로 종이 호랑이로 추락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뭐 B2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그 지중해를 통해서 시리아, 이라크를 통해 이란으로 갈 때에도 그 주변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목소리를 낸다거나 어떤 뭐 사전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마 알면서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그냥 미국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이란이 약화되면 이란의 약화가 결국은 자기들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1차적인 공격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 하여금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되, 압박만 하면은 또 극렬한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대화와 타협 또는 어떤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이란이 그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 그러니까 강경과 온건의 두 가지 그 정책을 병행해서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랍 국가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지금처럼 이란을 고립된 상태로 계속 냅둬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란과 한 노선이 돼가지고 미국에 대항하지 않도록 해야 되다 보니,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걸프만 주변에도, 그 페르시아만 주변에도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그 국가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되, 이란이 물론 어제 이란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뭐 폐쇄하겠다라는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의결을 따름이지 실행은 아니거든요. 만약 이제 실행을 실제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란군이 그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또 다른 군사적인 굉장히 이제 공격을 또 받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막아낼 수 있느냐,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을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런 뭐 종합적인 판단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서로 타협에 이르려면 서로에게 적당한 명분이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이란에 대해서 적정한 명분을 줌으로써 현재 이란의 정권이 그 어느 정도 뭐 핵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도 발을 좀 빼면서, 또는 뭐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대립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명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 최선의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 전쟁이 더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중동의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한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미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북한에 대한 공격은 보통 우리가 93년인가요? 94년인가 미국이 그 북한의 핵시설을 한번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다가, 당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또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뭐 반대를 해서 뭐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미 북한은 이란과는 달리 핵무기를 최소 핵탄두를 5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그 핵탄두가 달린 미사일을 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정확한 대책이나, 또는 사전에 정말 킬체인으로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과 핵탄두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섣불리 공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바꿨죠.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제 국방비 증액 같은 이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또는 여러 가지 미국 주도의 정책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뭔가 쉽게 지금은 어떤 시원한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일단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좀 가지 않고 조금 더 우리 국익 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뭐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편 염려되는 것은 나토 국가들이 어쨌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를 더 성공적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라서 이제 안 갔잖아요, 보면. 그럼 이제 나토 국가들은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나토가 결국 상당수는 이제 EU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EU 지역에 엄청난 방산 수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과 뭐 이런 계약에 관련된 논의도 주고받고 있는데, 나토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유럽의 이런 어려운 일들, 나토의 어려운 일들에 선뜻 뛰어들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그 조심하는 듯한 우리의 그 스탠스가 자칫 그 나라 국가들에게, 아니 유럽의 방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데에서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런 것들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서 추가적인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개인이 불필요한 오해와 함께 우리가 뭐 방산 수출이나 또는 어떤 우리 국익 또는 외교적 위상에서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번 그 미국의 이란 공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우리는 주력해야겠죠. 이제 뭐 일단 중동이 시끄러워지게 되면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또 이런 안보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여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주말에 미국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GDP의 그 5%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요, 나토가 GDP 5%로 국방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이 합의를 했다. 단 나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많은 국방비를 유럽을 위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미국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유럽 너희들은 해라. 그동안 너희들은 미국에 너무 그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해서 뭐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방비가 너무 적게 들어가고 있는 스페인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합의는 아마 24, 25일 날 네덜란드에서 벌어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마 서명이 될 것이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2030년까지였는데 이 시한을 2035년으로 미룬 거죠. 그래서 2035년까지 GDP의 5%로 국방비를 올리자. 대신 이 5%는 전부 뭐 무기 체계만 사는 돈이 아니라 순수 국방비로 들어가는 것은 GDP의 3.5%, 나머지 1.5%는 군사력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간접 시설들, 뭐 도로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시설, 건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1.5% 정도는 여러 가지 연관되는 예산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데 순수 국방비로는 3.5%를 써야 되는 거죠. 아마 이 3.5%라는 숫자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제시한 숫자이고 또 나토 사무총장의 그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건데 미국이 현재 국방비를 GDP에 약 뭐 대략 차이는 있지만 3.5%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만큼은 순수 국방비를 지출하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마찬가지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가 2025년 기준 국방비를 61조 원, 약 GDP의 뭐 2.3%, 2.5% 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약 한 3, 4, 5%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5%로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대략 지금으로 우리가 국방 예산이 매년 지금까지는 1년에 한 5조 정도씩 이렇게 그 증액을 해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GDP의 뭐 3%, 3.5%만 해도 거의 뭐 8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20조 이상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일단 2030년까지 GDP의 3%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도 대략 그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 2030년 이후에 또 다시 축차적으로 올려서 어느 시점에는 그 토탈 GDP의 5%, 그러니까 순수 국방비만은 GDP의 3.5%가 되도록 우리도 그런 그 로드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그냥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방비를 좀 증액시켜서 우리 군의 체질을 좀 아주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을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뭐 가져와야 되니 마느냐 할 때 했던 얘기가
핵심 능력,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그 위성 등을 이용한 감시 정찰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좀 빨리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삼축 체제, 뭐 킬체인에서부터 KAMD, 그다음에 뭐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초급 간부들 또는 장병들의 어떤 사기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그러니까 복지나 급여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해서 우리 군을 다이어트는 됐지만 다이어트된 그 몸 자체가 굉장히 근육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방 예산을 마침 주변에서도 뭐 국방비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 오른 국방비를 가지고 우리 군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강한 체질의 군대로, 그러니까 군대 혁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하면 오히려 우리 국가 안보에도, 우리 국가의 미래에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일부에서는 뭐 일본이 무슨 뭐 국방비 인상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미국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그 정도로 배짱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은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미국의 요구에 맞춰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방 예산을 어느 정도 늘려서 우리 군의 체질을 완전히 스마트한 군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바꿔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국방비 문제를 전 국민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런 국방비가 내년 2026년 국방비가 현재 이제 기재부나 또는 정부기관에서 막 종합이 되고 있을 텐데요. 올 연말 그 국회에 제출된 그 정부의 국방비 예산이 올해가 61조였지 않습니까? 그럼 2026년은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못해도 약 한 70조 정도는 뭐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70조가 안 되면 75조라도, 아니죠. 61조니까 한 1년에 보통 5조씩 늘어왔으니까 예전처럼 늘리면 안 되고 5조 이상이 늘어나야 되니까 적어도 한 70조 정도까지 가야 주변국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뭔가 스스로 뭔가 군사력을 키워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뭐 군사적 또는 뭐 경제적 압박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그 처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또 방산주들이 또 미친 듯이 오르겠구나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고, 실제 오늘 아침 개장 당시에는 전체 그 종합 주가 지수는 약 마이너스 1.2% 정도, 약 3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 하락이죠. 700여 개 종목이 하락이고 약 180개 종목이 상승인데 그 중에서 방산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개장 때는 한 대부분 상승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이 한 오전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요. 반 정도는 상승인데 반 정도는 하락하는 그런 상태가 됐네요. 특히 현재 시간 10시 30분 순간에는 한 70%가 하락으로 바뀌었고 30% 정도만 상승인데,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 63만 9천 원, 풍산 13만 6,800원, LIG 넥스원이 이제 60만 원대에 확실하게 올라섰습니다.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13,000원이 내려서 92만 5천 원인데요. 이 참 LIG 넥스원이 상승세가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이 그 해외 수출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우리 기업들이 채운다고 올랐을까요? 아니면 천궁처럼 그 방공 무기 체계를 주로 생산하는 게 LIG인데요.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만들지만 엠셈 천궁 같은 경우는
LIG가 이제 체계 업체로서 역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LIG 넥슨의 이런 그 방공 유격 체계가 각광을 받아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LIG 넥슨과 풍산의 상승, LIG 넥슨은 오늘 하여튼 신고가를 달성했죠. 하여튼 LIG 넥슨 주식을 갖고 계신 분께는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주식들은 지금 되게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이 전쟁과 방산주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건지 좀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방산 수출 많이 하니까 록히드 마틴은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지금 약 한 $470 수준인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올라서 거의 뭐 580달러 정도가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약간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형 기업들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덜한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언제 이 상승 랠리를 멈출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방산 기업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그 상승의 그 선도로 나서서 아마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이 방산은 전쟁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그냥 이 소문과 들려오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과연 실적이 과연 더 좋아졌느냐,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밀리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고 서로 그냥 그 무기로 싸우지 말고 외교와 협상으로 서명을 해서 뭔가 평화가 유지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죠. 물론 이제 그들의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이 빨리 안정화가 돼서 중동의 그러한 사태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23일 월요일, 오늘 하루도 즐거우시기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